오늘 26차시를 할 건데, 얘들아. 조선의 통치체제 부분이야. 이게 마이크가 녹이 안 되는 줄 알고 쌤이 조금 봤습니다. 자, 조선의 통치체제 부분, 얘들아. 신라, 뭐, 약간 집사부나, 뭐, 고려의 중서문화성 같은 이 통치체제가 힘든 이유가 사람이 좀 안 나오고 외울 게 많아요. 조금 이제 고리타분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야.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거 온라인 수업으로 좀 진행을 했을 텐데, 오늘은 이 조선의 통치체제만큼은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조선. 자, 어떻게 통치체제가 구분됐는지 자 살펴보면은 우선 중앙통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거야. 알겠지? 자, 중앙은 얘들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실무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관들이 있는 그 뭐 재정경제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국방부가 있잖아요. 열 몇 개가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조선시대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6개입니다. 고려시대 몇 개였을까요? 6개요. 발해는 몇 개였을까? 6개야. 자, 얘들아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전 근대시대는 신라 빼고는 신라는 13개였고 나머지 발해, 고려, 조선은 동일하게 6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6개의 이 실무 부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왕을 중심으로 하는 6개의 실무 부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조였고요. 그 다음에 호조, 이호, 예조, 병조, 형조, 그리고 마지막이 공조입니다. 자, 이호, 예병, 형, 공의 순으로 자 이렇게 실무 부서의 관청들이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요 순서도 중요한 게요. 이, 호, 예, 병, 형, 공. 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게 각각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발해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실무부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지. 자, 얘들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가 가장 먼저 앞에 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뭐냐면 벼슬아치 리자예요. 이 벼슬아치 리자를 쓰는 이 이조는 무엇을 하는 부서였을 것 같아? 벼슬을 내리고 관리를 임명하고 뭐 승진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거야.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재정이든 국방이든 외교든 간에 얘들아 이게 누구를 쓰느냐, 어떤 사람을 그 적임자에 앉힐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의 인사,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승진시킬 것인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들아 2조 있죠? 자,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가장 핵심 그런 부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호조는 무엇을 하는 부서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가 집호자입니다. 우리 몇 동 몇 호하고 하잖아. 그지? 그때 그 호자예요. 집을 뜻하는 이 호조는 무엇을 하는 부서였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얘들아 세금을 공무원들이 와서 집집마다 걷어가진 않잖아요. 조선시대는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이 세금을 쓰는 부서가 바로 호조였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세금을 거두고 쓰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기획재정경제부 같은 자 재정을 담당하는 자 그런 부서였고, 자 얘들아 예조는 뭘까요? 좀 헷갈리죠? 예의 범절할 때 예자입니다. 자, 예절과 관련된 부서라는 뜻인데 예의와 격식을 가장 뭐랄까요 잘 갖춰야 하는 자 그런 일을 수행하는 부서란 뜻이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의와 형식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알아? 뭐 손님 맞이할 때. 나라로 보면 얘들아 외교 어떤 뭐 국빈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예절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그들에 대한 어떤 접대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예라는 것은 얘들아 그 당시에 뭐 사신들이 왔을 때 이 사신을 예를 다해서 대접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외교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같이 좀 혼합되어 있는데요. 예의를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교육 이것을 함께하는 부서였다라는 거죠. 얘들아 병은 뭔지 알겠어요?
병은 좀 쉽잖아. 뭐예요? 병사, 군사. 그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형은 뭘까요? 형은 형벌을 내린다 할 때 그 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검찰이나 법원 같은, 그래서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공은 뭘까요, 여러분? 공은 공사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공조였죠. 자, 왕이 이번에 세금을 좀 더 거두도록 해라 하면 어디다 명령 내릴까? 호조입니다. 알겠어요? 야, 군사훈련을 실시해. 어딜까요? 병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거 파직시켜! 하면 어딜까요? 파직. 직위를 빼앗는 거니까, 2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명나라 사신이 왔으니까 잘 대접해라. 어디에겠어? 예조. 야, 과거 시험 한 달 앞당겨. 어딜까? 과거 시험에다가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조입니다. 알겠어요? 궁궐을 하나 더 짓자. 어딜까? 공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 육조에서 왕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왕은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 그런 책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 많은 부서에서 계속 얘들아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왕이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왕과 이 실무 부서 사이에서 이 정책을 조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얘들아 이 정책을 협의하는 최고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기구. 자, 이걸 신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사부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고려에서는 중서문하성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2호 예병형궁에서 의정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여기서 이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가벼운 사항들은 의정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좌의정, 우의정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의정부의 대신들입니다. 영상대감, 좌상대감 이렇게 얘기하고요. 2조, 뭐 호조, 예조, 자, 여기에 장관들을 판서라고 해요. 그래서 2판 대감 하면 2조 판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요. 6조에서 오르는 모든 사물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끔 하는, 자, 그런 제도도 있었지. 왜냐면 의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야, 이제 6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해. 보고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했죠. 직계. 직접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6조 직계제입니다. 얘들아, 6조 직계제가 많이 시행됐을까? 아니면 의정부 서사제도를 많이 했을까? 의정부 서사제도가 훨씬 더 많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게 대부분이고,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몇몇 왕, 아니 딱 2명만 그렇게 했어. 누구냐면 첫 번째 태종, 두 번째 세조. 그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도 있잖아요. 다 이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왕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조선은 아주 독특한, 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선 얘들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국가예요. 유교를 얘들아 건국 이념이자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 삼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들아 민주주의를 신봉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유교를 신봉했어.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나라를 다스릴 때도 유교 정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교 정치라는 게 뭐냐면 왕이 얘들아 신하와 함께 나라를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유교 정치야. 이해가 돼요? 왕이 얘들아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면 이거 유교 정치 아니야. 신하가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이것도 유교 정치가 아니야. 왕과 무엇이냐면 신하가 서로, 왕이 신하를 견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신하가 왕을 견제할 수도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유교 정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냐면 왕이 신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요.
신하가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씩이에요. 왕이 신하를 견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의금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 직속의 사법기구입니다. 왕 직속의 사법기구. 사법기구 하면 얘들아 벌을 내리는 건데 형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법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냐면 뭐 대역죄인이나 반역죄 같은 나라에 아주 중대한 일이야. 왕권을 막 위협해. 자, 그럴 때는 이 왕이 의금부를 이용해서 죄인을 마음대로 잡아 가둘 수도 있고 그들 처벌 내릴 수도 있어. 의금부라는 것은 왕 명만을 받들도록 하는 자, 그런 이제 사법기구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고전에 우선 저기 보면 광화문 저 보이잖아. 옛날 사진이야. 그리고 옆에 보면 중앙으로 쭉 이제 큰 이게 도로가 있죠. 저게 바로 육조 거리라는 건데요. 광화문을 두고 2호 예병형 공에 이 6개 관청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가장 넓은 도로가 그 당시에 이 육조 거리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얘들아 문을 열고 쭉 나오면 저렇게 넓은 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육조 거리 저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이거 뭘까? 저 뭐예요 여러분 중간에? 저희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도 뭐냐면 이 육조 거리 있잖아. 이 광화문과 가장 가까운 자, 이 육조가 관청들이 배치되어 있던 그 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 넓은 광장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의금부는 왕명만을 받들어서 대역 죄인을 심판하는 그들을 처형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자, 그런 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의금부 관원들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러분 아마 이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약을 먹고 누워 죽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사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약을 먹고 이제 죽을 때 이 사약을 이제 주는 사람들 있죠. 관리들. 그 관리들도 거의 대부분이 의금부 관원들입니다. 야, 여러분 그 사약 있잖아요. 저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얘들아. 저거 그냥 마셔도 되는 게 아니야. 먹기 전에 왕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 사자가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사자를 생각해요? 죽일 사자, 죽는 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릴 사자입니다. 왕이 내리는 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의복을 딱 이제 정지하고 다 입고 나서 이 약을 마셔야 돼. 자, 보통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얘들아 저 약을 마시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막 쓰러져갖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약을 먹으면 저것도 일종의 약이야. 여러분들 감기약 먹고 바로 몸이 싹 낫습니까? 아니죠. 감기약 먹고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몸이 좀 회복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얘들아, 약효가 돌려면 시간이 필요해. 약을 처음 먹었을 때 이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피를 토한다든가 막 쓰러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가 살살 아파. 아파. 뭐 이러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냥 의금부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 이불 펴주고요. 자, 누우세요. 그래서 누운 다음에 불 떼줍니다. 집에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고 약효가 잘 돌겠죠.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뭐 돌아가시거나 뭐 약발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한 2박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약이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는 바로 승정원이라는 비서기구가 있었습니다. 승정원이라고 하는 비서기구예요. 자, 얘들아, 승정원은 왕의 어떤 그 조언을 하는 비서기구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자, 이번에, 호주에서 세금을 좀 올리겠사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럼 의정부를 거쳐서 왕이 이 세금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도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얼마나 거두고,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얘들아 부담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왕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기가 가장 측근에 있는 이 승정원의 관리, 이 사람들을 승지라고 하는데요. 이 승지를 불러요. 승지는 들라. 그래서 승지에게 이번에 세금을 얼마 물린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괜찮사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듣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 친구를 이번에 병조 판서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제가 제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물어봐요. 야, 승진은 들라. 하고 승기. 제가 지금 저 일에 적합한가? 한번 말해보게. 맨날 잡니다. 쟤는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항상 왕은 이 승정원에 얘들아 이 도움을 받아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승정원의 승지가 총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얘들아, 봐봐. 2호 예병 형공 몇 개요? 6개죠? 그러면 이 6개니까 승정원의 승지도 몇 명? 6명. 여기서 올라오는 각각의 사물을 전문화해서 6명의 승지에게 각각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 이것은 왕이 신하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신하들은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존재 같죠. 하지만 신하가 왕을 다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삼사라는 것입니다. 자, 삼사라는 것은 얘들아 원래 사간원이라고 해서 간쟁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고, 두 번째는 사헌부라고 해서요, 이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원의 감사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문관이라고 해서요 왕의 경연, 학술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아주 나라의 중차대한 일, 그리고 왕이 큰 비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 셋 다 모여서 삼사라고 해서 같이 함께 간쟁을 합니다. 여러분, 간쟁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신하들의 일, 이것을 간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거 봤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아니 되옵니다 막 하는 그 신하들 있죠? 그 신하들이 바로 이 삼사의 관리들이야. 왕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거야. 전하, 그만 주무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오래 못 살았다고 했잖아. 왜 오래 못 살았는 줄 알아요? 저런 것 때문이야.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선생님이 좀 무시하면 되죠. 무시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누가 밖에서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얘들아, 그러면 밥맛이 나겠냐고. 정말 스트레스예요. 잘 때도 계속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 돌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얘들아 계속 저렇게, 여러분 무릎이 나만하지 않고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정말 밤 늦게까지 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왕에게 제가 주청을 해요. 선생님 너무 궁금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체력이 무한대인가? 저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맞아요. 저거 교대입니다. 3교대로 합니다. 8시간 됐네요. 자, 교대하겠습니다. 해서 교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 80명 돼요. 다 하면. 그래서 80명이니까 30, 20명 나눠가지고 자, 교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는 거야, 제대로. 신경도 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뭐겠어?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뭔가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야, 놀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딱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났어. 최후의 수단. 선생님, 그러면 저희들 모두 자퇴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제 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교복을 벗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로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다 사직서를 내버려. 이게 왕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치면 얘들아 아니 간쟁만 하면 왕이 다 들어줘야 되는데 왕의 힘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이 또 얘들아 또 이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쟤들이 계속 이렇게 막 소리를 치잖아. 왕의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압니까? 군사들 통해서 막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밥 숟가락을 놓습니다. 밥을 먹다가 밥을 딱 숟가락을 놓고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밥 투정하는 게 아니고
왕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이 옥체가 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하로서 엄청 불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물러야 돼요. 왕이 밥 안 먹어!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걔는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막 요구하다가 야, 나 이 못 해먹겠다. 야, 너 담임 안 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찍히잖아요. 맞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간쟁 역할을 했어요. 자, 또 하나 얘들아, 왕을 견제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춘추관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여러분들 아마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이야기할 때 옆에서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 계속 뭔가 쓰고 있죠. 저 사람 뭘 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왕과 신하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뭐 행동이나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작성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사초라고 하고 나중에 왕이 죽은 다음에 실록이라고 하는 왕의 일대기를 편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는데 누가 계속 옆에서 여러분 다 이제 보고 적어 이렇게 1교시 잤다 또 잔다 침을 흘렸다 베개를 베고 잤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얘들아 막 그걸 공개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잠을 자겠냐고 함부로 욕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니까. 우리 퓨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자기 좋아하는 이제 신하나 뭐 이런 궁녀들을 불러가지고 속닥속닥 밀담을 나누는데 그런 건 불가능해요. 조선시대 왕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되냐? 사관이 있어야 돼. 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야 잠깐만 야 나가봐 우리 둘만 얘기할게 이런 경우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3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얘들아 엄청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신하와 왕이 둘이서만 밀담을 나눈다는 것은 곧 이게 중상모략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조선의 태종 있죠. 그 신하들 많이 숙청했던 태종마저도 이거 벗어나지 못해 얘들아. 다 일거수일투족을 쓰니까. 심지어 얘들아 이 궁궐 안에서 산책 갈 때 밖에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관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막 쓰고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태종이 걸어가다가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빠졌어. 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사람이 자빠지면 사실 뭐 아픈 것보다도 너무 쪽팔리잖아. 이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를 딱 보는데 역시나 사관이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기분이 더러워. 태종이 또 이제 한 손가락 하잖아. 이렇게 뭐라 했냐면 야, 그 쓰지 마. 그 쓰지 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쪽팔려서 쓰지 말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써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 나가면 궁궐 밖으로 나가잖아요. 말을 타고 막 달린단 말이야. 와, 거기까지 쫓아와. 그래서 말을 타고 얘들아 사관이 쫓아와서 그 내용을 씁니다. 밖으로 나가도 얘들아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이 바로 사관입니다. 사관의 눈을 못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왕이란 게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얘들아 다 감시당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진다 생각해봐.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지. 심지어 얘들아 조선 중기에 조광조라고 하는 아주 이제 강직한 신하가 있었는데 중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가 뭐였겠어? 화장실. 사관이 못 들어가는 유일한 곳이 왕과 왕비의 침소입니다. 둘이서 자는데 어떻게 사관이 들어가? 근데 조광조는 거기서도 사관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자는데 그 옆에 사관이 쓰고 있자는 거야. 이게 무슨 변태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왕이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해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그 사관들이 얘들아 다 작성해 놓은 이 사초를 왕이 죽고 난 뒤에 싹 다 모아요. 10여 명의 이 사관들이 모아놓은 그 수천 장의 사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다시 편집을 해서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을 편찬하게 되는 거죠. 저게 얘들아 얼마나 방대한 양이냐면 뭐 중국의 여러 왕조들도 실록이 있지만 조선 왕조 실록만큼 그렇게 방대한 역사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실록을 편찬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금속 활자를 이용했어. 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 일부러. 저걸로 얘들아 몇 부 편찬했을 것 같아요? 한 500부?
금소괄자로 얘들아 내부를 편찬해서 각 지역에 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얘들아 내부를 편찬하면 그냥 쓰는 게 낫겠어요? 금소괄자를 이용하는 게 낫겠어요? 금소괄자 만드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힘들겠지. 그러니까 쓰는 게 나아. 근데도 얘들아 금소괄자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 왜 그럴까요? 쓰기 귀찮아. 왜냐면 얘들아 아니 저거는 나중에 다시 또 분리를 시키는 거니까 다시 찍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게 왜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찍어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들 기후를 공부하고 싶어도 조선왕조실록을 봐야 돼. 날씨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의 날씨 데이터가 저기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왕이 신하를 견제하는 기구가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었고 신하가 왕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삼사와 춘추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지방행정 조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야, 우리 지금 얘들아 가장 큰 행정 단위가 있고 중간 행정 단위가 있고 가장 작은 행정 단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나 발해나 뭐 신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전 근대 시대는 자 얘들아 보세요. 우리 지금 도지사 있죠? 시장 있죠? 율곡 동해도 동사무소가 있죠? 그죠? 얘들아 우리 지금 가장 큰 행정 단위로 경상북도, 김천시, 그죠? 그 다음에 율곡 동이 있잖아.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는 뭐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행정 단위와 중간 행정 단위까지만 여기까지만 관리가 파견되는 거야. 자, 요 밑에는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체제로 이루어졌냐면 가장 큰 행정 단위로 우리가 지금 쓰는 도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도가 있었냐면 8개의 도입니다. 8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8도를 관장하는 사람이 지금은 도지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관찰사라고 불렀습니다. 관찰사의 가장 큰 임무가 뭐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 관찰사니까 관찰하는 거라고요? 맞아, 얘들아. 관찰사니까 얘들아 그냥 관찰하는 게 임무야. 누구 관찰하는 걸까? 그냥 관리가 아니고 지금 얘들아 도지사 격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김천시나 상주시처럼 군현이 있었는데 여기 이 군현에는 무엇이 파견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또라고 부르는 수령이 파견됐어요. 수령. 그래서 누구를 감찰하는 거냐면 이 수령을 관찰하는 거야. 이 수령을 관찰해서 이 수령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거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야. 이게 바로 그 당시 관찰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 수령은 얘들아 각 고장, 고을에서 왕을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관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수령인데 과거 시험에 처음에 합격을 하면 보통 얘들아 이 수령직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수령직이 얘들아 한번 내가 만약에 20대 중반에 과거 시험 합격했잖아. 그럼 20대도 이 김천 지역으로 수령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수령이 보통 몇 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최장 2년. 근데 보통 한 1년 하고 보통 교체가 많이 되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김천 지역 출신이야. 그럼 김천에 수령으로 올까 안 올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착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김천 지역 출신은 절대 김천 지역 수령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내가 만약에 김천 지역이면 저기 전라도, 강원도, 뭐 양양 군수나 나주에 저쪽에 현감이나 이런 곳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수령이 얘들아 젊은 나이에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한 1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 그 지역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세금 걷고 얘들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이게 지금의 오늘날로 치면 시장 역할을 한다면 시장 밑에서 얘들아 뭐가 있어요? 공무원 조직 있죠.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향리들이었어. 이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다든지 뭐 공납을 바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일들 있죠. 호적을 작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 향리가 하는 겁니다. 향리는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 집안에서 계속 향리였던 사람들이 향리를 도맡아서 하고, 원래 김천 지방 출신 사람들이 그 지방에 계속 있으면서 향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향리 집안인 사람들이 남아서 이 향리 역할을 도맡아지. 자, 그럼 얘들아, 이 향리 몇 명으로 구성될 것 같아요? 향리 몇 명일까? 얘들아, 이방, 호방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수령 밑에서 향리가 있는데 수령이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왕 밑에 실무 부서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래서 6명의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는 그 지역에 사정을 다 알고 나이도 많고 원래 그 고장 사람이니까 정말 아는 게 많은 빠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령은 얘들아 나이가 젊은데 그 지역의 정보를 전혀 모른 채 오면 이 향리들 얘들아 숫자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나이도 많고 해서 이 수령을 약간 뭐랄까요 깔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령이 새로 이제 부임을 받잖아. 그럼 향리들이 아이고 수령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신고식 한번 하셔야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잔치 같은 거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 잔치에서 이 향리들이 수령에게 술을 그렇게 먹여요. 그래서 이 수령이 막 술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학교 입학생 O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고식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었는데 그 원조가 사실 향리가 수령들을 뭐 신고식 이게 원조였던 것 같아. 그래서 향리들이 얘들아 힘을 합치면 이 수령들이 꼼짝을 못하고 수령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뭐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 그게 뭐였냐면 향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천 지역에 있으면 김천 지역 양반 출신자들로 이 유향소를 구성해서 이들이 향리가 혹시 수령을 함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향소는 수령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 수령이 지금의 시장 역할을 하고 향리가 지금의 공무원 조직 역할을 하면 이 유향소는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 이 유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향청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자, 조선시대는 지방행정조직, 각 고을은 수령과 향리와 유향소, 이 세 가지 기구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들아, 거기 보면 그 군사제도하고 교통통신제도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제 다음에 좀 알려주도록 하고요. 자세한 거는. 자, 그리고 거기 교육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있죠.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있잖아. 그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의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거긴 하지만, 바로 서당이라 불리는 게 있었습니다. 서당이 있었어요. 기초적인 한자 학습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또 유학을 공부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우리 지금 치면 율곡동이나 뭐 신음동이나 그런 곳마다 보통 서당이 하나씩 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기관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각 고을에는 향교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수도 한양에는 사부학당을 설치했어요. 향교와 사부학당.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천에도 하나, 그리고 뭐 상주나 뭐 구미나 각 고을마다 반드시 한 개의 향교는 설치를 했어요. 김천 지역에 얘들아 향교 어딘지 알아? 저기 연화지 근처인데 어딘지 알아요 혹시? 동네? 아, 맞아요. 교동이야. 대구에도 향교가 있는데 대구의 향교 어딘지 알아요? 대구 중구에 있는데 대구 중구에 거기 혹시 알아요? 교동이라고? 거기 있어요. 전주에 얘들아 향교 있어요. 전주 향교 어딘지 알아? 교동에 있어요. 얘들아 저기 얘들아 뭐 강원도 얘들아 춘천시에도 그 향교 있는데 거기도 어디 있다? 교동에 있다.
얘들아, 신기하다. 왜 다 교동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교동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향교가 있는 동네란 뜻이야.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동이다. 원래 여기 향교 있었던 곳이구나. 시내 중심가구나.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이런 것도 얘들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말하지만, 관심 끌고, 이성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호감을 좀 보이고, 이 유식한 걸 뽐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교동 가는데, 야, 여기 향교 동네다!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향교와 사법학당이 있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에 해당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조금 다른 거 뭐냐면, 지금처럼 그냥 공부를 위한 것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 같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입시학원 같은 속과라고 해서 이 대과를 보는 자격시험이 있는데요. 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 속과 합격생들이 대과를 보기 전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과에 합격하기 위한 유학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성균관이었죠. 그래서 얘들아, 이 성균관 보면 참 재밌는 게 오늘날처럼 뭐랄까요, 학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기 자는 애들, 야, 다 벌점 적어. 벌점 주잖아요, 맞죠? 벌점 제도, 상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있잖아요, 출석 체크 있지. 그런 출석 체크도 성균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아침에 한번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한번 먹으면 1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300점을 얻으면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얘들아, 지금이나 예전이나 성균관 유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아주 예절 바르고 경건했던 건 아니야. 학칙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뭐 밖에서 봤는데 인사 안 하고 도망친다? 그럼 벌점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 안 하고 도망친 애들이 진짜 많은 거야. 야, 빨리 도망치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놀고. 그리고 얘들아, 학교 옆에 뭐 유흥주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술 먹고 돈을 안 내서 또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얘들 학교 안에서 성균관 안에서 사행성 게임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그 게임이 뭔지 압니까? 그 게임이 뭐냐면 바둑이야, 바둑. 여러분, 바둑 있잖아요. 되게 좀 고상하고 막 좀 유식한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거 조선시대는 이게 사행성 게임이었어. 바둑 하나 걸리면은 이거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은 속과에서 대과를 준비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관리 등용 제도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관리 등용 제도는 크게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 친척이 백으로 들어가는 음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들어가는 과거시험이 있었죠. 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았냐면 음서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가면 무엇의 비중이 높아지냐면 과거시험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단, 음서가 완전 사라지냐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음서로 만약에 조선시대 내가 관직으로 진출했잖아요. 아버지가 뭐 만약에 저 영의정인데 아버지 백으로 음서로 관직 진출하면 그때부터 내 별명은 김음서가 됩니다. 야야, 음서 왔어, 음서. 야, 음서 밥 먹는다, 야. 이러면서 이제 음서라고 이제 되면서 거의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이런 데 있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여기가 요직이야. 이런 데 못 들어가. 이런 데 못 들어가면 나중에 2조, 호조, 예조 이런 데서 장관 못하고 영의정, 좌의정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아, 과거 시험을 치러야만 좋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죠. 자, 근데 이 과거는 크게 보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과가 있고요. 무과가 있고요. 잡과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잡과라는 것은 의역산이라고 해서 의사, 역술가, 뭐 산술가, 화가, 자, 이런 전문직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잡과 빼고 중요한 거, 무과가 생겨요. 고려시대 때 얘들아, 무과 따로 없었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과 시험 대신에 그냥 발탁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무과 시험이 생기면서 이제 무신들을 따로 뽑게 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문과 출신일까요? 무과 출신일까요?
당연히 문과지. 이순신 장군이잖아. 그지? 이게 고려시대랑 다른 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속과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대과 시험입니다. 참 관리가 되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과는 대과를 보는 자격 시험인데 이 속과를 합격해야만 대과를 볼 수 있고 대과에 합격해야 관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 속과는 그러니까 도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도마다 뽑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한 25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한양에서 치는 이 대과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는데 여기 33명을 뽑아. 이거 얘들아, 공식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냐면 3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에요. 얘들아, 이게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어떤 전문적 시험하고는 차원이 달라. 3년에 한 번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3번만 떨어지면 10년이 훌쩍 가. 여러분도 얘들아, 이거 한 3번 떨어지면 30대 나이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참 정말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는 정말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속과 시험 있죠, 이거. 이것만 합격해도 진사, 뭐 생원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속과 시험도 정말 합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해서 어떤 경우 있냐면 60 넘어서까지도 계속 시험을 쳐. 60 넘어서 얘들아 누구랑 같이 오냐면 손자랑 손잡고 옵니다. 할아버지가. 얘야 저기서 시험 쳐라. 나는 여기서 치마. 그래서 시험을 치고 결국에 합격 못하는 그런 사례도 진짜 안 나왔습니다. 와, 이 속과도 얘들아 합격하기 힘든데 이 중에서 대과까지 가는 거는 이거 진짜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자,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면 저렇게 치는 시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저렇게 딱 정렬해서 저렇게 이제 궁궐에서 치는데 궁궐에서 치는 시험 요거는 대과의 마지막 시험인 전시입니다. 속과 대과라고 해서 한 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속과는 1, 2, 3단계가 있고 대과도 1, 2, 3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통과를 해야지 관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을 치면 얘들아 정말 답이 없는 정말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 가보개혁 이거 배웠었잖아요. 가보개혁 때 정치 사회 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철폐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없어지는 게 과거제도입니다. 얘들아, 이 과거제도라는 게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근데 왜 없어졌을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가장 먼저 없애려고 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공부하느라 고통받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으로 과연 사람을 뽑는 것이냐? 조선 초기에는 저렇게 뭐 이렇게 공정한 방식으로 좀 이제 선출을 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되게 문란하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데 여러분 저게 보세요. 이게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 시험장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몸에 얘들아 지금 사람들끼리 3, 3, 5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픈북으로 얘들아 유교 경전을 펼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작성을 하고 제출하는 거야.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는 전혀 아닌 거지. 이 과거 시험 있잖아. 한번 시험을 치를 때 이런 거예요. 오늘 과거 시험을 치르고 다음날 바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시험 보세요. 33명이면 시험 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 1000장이 넘는 답안지를 다 일일이 보고요. 다음날 바로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거야. 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할까?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거. 그건 아니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 시험에서 얘들아, 물론 공부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답안지를 빨리 작성하는 거야. 답안지 빨리 작성하지 않으면, 한 최소 50장 정도까지만 읽어보고, 나머지 950장 정도는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냥 직행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빨리 작성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겠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고 문제를 빨리 받아 적어서 빨리 쓰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과거 시험장에 이렇게 있으면 그 당시에 문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문제를 써놓고 이거 뺏겨줬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앞줄에 여기 딱 앉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뭐 추첨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야. 과거 시험장은 얘들아 선착순이에요. 그냥 뛰어오는 사람이 먼저 여기 도착을 하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잖아. 그럼 3박 4일 전부터 과거 시험장 앞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를 하면서 얘들아 문 앞에서 하다가 누가 막 새치기 하면 싸우고 하는 칼부림 막 일어나고 사람 몇 명 죽고 막 하는 그 앞에서 얘들아 일단 이제 줄서기부터 시작해. 그래서 건달들 불러서 얘들아 막 새치기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만큼 얘들아 폐해가 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줄서기로 뽑는 그런 시험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있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과거 시험을 봤던 대통령이야. 강화도에서 과거 시험 봤는데 이거는 얘들아 완전 개판 5분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거 시험은 내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유교 경전을 다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사상과 다른 사상, 뭐 학문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야. 자, 오늘 얘들아 26차시까지 다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27차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판서할 사람들은 이렇게 판서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